이 사연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은 이야기라 과연 구독자 여러분께서 제 마음에 공감을 해주실지 상상이 안 갔거든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누가 보면 답답하고 혹은 안쓰러울 수 있는 제 이야기라서 사연을 올리기까지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네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프고 화나는 이야기일수록 사람들과 자꾸 나누어야 속이 풀리고 한이 남지 않는 법이라고요. 세상에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말을 해줄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변에서 수많은 불행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번째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아버지가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이미 시아버지는 지병이 악화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계셨었는데, 그래도 그땐 의식은 멀쩡하셨거든요. 힘도 없이 가죽만 겨우 뼈에 붙은 손으로 제 손을 매만지시면서 며느리 얼굴 볼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게 되고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며느리가 앞으로 우리 가족을 알뜰하게 살펴주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 가족들과 분명히 맞지 않는 점이 있을 텐데 그래도 서로 보듬으며 행복하게 살아준다면 아이 하늘에서 내가 우리 며느리를 꼭 챙겨주마. 알겠지? 아이 왜 벌써부터 그렇게 힘없는 소리를 하고 그러셔요. 오래오래 버티셔서 손주들 재롱 떠는 것도 보고 행복한 웃음만 지으며 사셔야죠. 아버님께서는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건강해지셔서 병원 밖으로 나와서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쩜 이리 마음씨 고운 처자가 우리 아들 짝으로 나타났을까? 내가 우리 며느리 말을 들어서라도 이 병원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겠구나. 메마른 얼굴에 미소를 띄워주셨을 땐 정말로 당장 병원 밖으로 나갈 힘이 생긴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인자한 시아버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조금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이셨는데, 사실 저 같아도 그렇게 오랜 시간 지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의 병수발을 든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지내게 된 지도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지냈으니까요.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시아버지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모든 부분에서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돼주어야 했으니까요. 사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만큼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예민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래,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꽤 고생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시어머니는 꽤 퉁명스럽게 저를 대했지만 밤이고 낮이고 시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만 내도 득달같이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살피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었어요. 결국 병원에서 외출 허락을 받지 못한 시아버지를 두고 결혼식을 올려야 했지만 일일이 영상으로 남겨 시아버지에게 보여주며 부부가 됨을 알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남편의 손을 잡고 혼인신고까지 마쳤고요.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으니 저의 행복한 결혼 계획과 달리 시어머니의 속내는 아주 꿍꿍이로 가득했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짐을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시부의 병간호를 맡기려고 했어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나도 한시름 덜 수 있겠네. 집에서 하는 거 없이 쉴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네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왔으면 하는구나. 내가 몇 년 동안 병원에서만 지냈더니 내 몸이 다 아픈 느낌이 들어. 이러다가 나까지 병이 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도와주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내조에 힘을 쓰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어요. 전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고 집에서 살림살이를 돌보며 남편이 퇴근을 하기만 기다리던 전업주부였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저에게 시아버지 병간호를 도우라 했고 당연히 효도를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저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돕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지치는 날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저도 쉬고 싶은 날이 있었기 때문에 슬쩍 하루 이틀 병간호를 하지 않으려 시어머니를 피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게 전부 효도를 하는 길 아니겠니? 효도를 하면 조상님들께서도 전부 알아봐 주셔서 나중에 대대손손 먹고 살 길 걱정 안 하게 해주시는 거란다. 게다가 우리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도 꽤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남편 죽으면 그 재산 너에게도 나누어 주마. 나랑 같이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입을 씻어서야 되겠니? 시아버지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조금씩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 쓰고 있었어요. 꽤 땅이 컸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재산들을 정리해서 저희 부부에게도 나누어 주시겠다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병간호를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재산이 탐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 않겠어요? 일부러 더 시아버지를 살펴보며 열심히 간호를 했죠. 제 노력과는 달리 시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짙어졌는데 아무래도 지병이 오랜 시간 자리 잡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더 먹으니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모시지 않아서 병세가 악화된 거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남편을 어떻게 돌봤길래 여태 멀쩡하다가 점점 병세가 짙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혹시 너 약을 제때 챙기지 않았니? 우리 남편 등에 욕창이 생겼던데 물수건으로 닦아주지 않았니? 네가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리 아픈 거야.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예민하신 분이었으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병간호를 했지만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쩌나. 몇 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바깥 공기 제대로 한 번 못 마시고 허망하게 하늘에 가버렸네. 이게 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돌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너는 결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으면 뱃속에 손주라도 품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남편은 손주 씨앗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네.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저는 너무 억울했죠. 밤이고 낮이고 병원으로 시도 때도 없이 불려가서 병간호를 했는데 도대체 아이 가질 시간이 언제 있었겠어요? 시어머니는 별별 핑계를 대면서 제 노력을 폄하하기 바빴고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부가 저희 품에 1원 한 장 오지 않고 시어머니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받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하면 재산을 똑 떼어다가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본인이 탐욕이 생긴 건지 뭔지 제가 노력한 부분은 전부 평가절하를 하면서 갖은 핑계를 대고 저에게 재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 재산이라고 해봐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동안 병원비를 대느라 땅을 야금야금 팔아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목 좋은 땅도 아니었고 산을 끼고 있는 땅이라서 오히려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 더 큰 돈으로 보였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아주 운이 좋게도 아이를 연년생으로 둘이나 낳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찌나 순한지 눈물도 금방 그치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밤에 고생 한번 시킨 적이 없어서 참으로 수월하게 아이들을 키웠지요. 정말 남들이 보면 천사를 낳았다고 할 정도로 떼를 쓰는 법이 없어서 세상 모든 육아가 이렇게 쉬운 건가 싶었다니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가득해서 항상 뽀송한 냄새가 나곤 했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바빴어요. 내가 병원에서 남편이랑 지낼 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말이야. 아이 막상 혼자 사니까 너무나도 외로워 죽겠다. 적적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야. 처음에는 친구들도 만나고 나가서 바깥 바람 쐬는데 재미가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전부 물리는구나. 역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우울증이라도 찾아왔나? 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마음 아프게. 엄마,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지. 나는 어쩌다 한번 놀러 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가족들이랑 같이 하하호호하면서 살고 싶다 이 말이야. 다 늙어서 혼자 살아보려고 하니까 집안일조차 벅차게 느껴지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말이야. 아이 나도 늙었지 않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 여장부 같은 우리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글쎄, 뉴스를 봤더니만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대상으로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그런 거 걱정돼서 어디 밤에 잠이나 자겠니? 아이, 게다가 나도 병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몸이 성치 않은 느낌도 들고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면 누가 찾아와서 나를 발견해 주겠니? 남편의 가슴을 콕콕 쑤시게 만드는 말을 뱉으면서 시어머니는 계속 합가를 하자고 말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본인 엄마니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거고 앞으로 끽해봐야 몇 년 아니겠어? 그냥 합가하자. 엄마가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자식이 되어서 그런 거 하나 못 들어줄 순 없잖아.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어머님까지 내가 어떻게 돌보면서 살아? 나는 합가하는 거 싫어. 우리 아이들도 크면 각자 방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아직 그 시간이 오려면 멀었잖아. 그때까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아휴, 말이 쉽지. 식구 하나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생활비도 더 들어갈 텐데 애들이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을 거고 말이야. 합가는 싫어.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까지 내가 어떻게 돌봐? 절대 싫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지금 병으로 알아 누운 것도 아닌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애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지. 당신 할 일이 줄어드는 건데 무작정 이렇게 싫다고만 하면 안 되지. 참 못됐다 당신. 게다가 생활비도 내가 전부 주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남편이 갑자기요 생활비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못됐다, 합가하자 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저에 대한 반발심이라도 생긴 건지 시모에게 같이 살자고 말을 해버렸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싸온 짐들을 보고 놀라서 입을 떡 벌렸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야기는 다 끝냈다. 우리 아들이 같이 살자고 늙은 애미 불쌍하다고 하더라. 앞으로는 여기서 잘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직 집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짐은 당장 필요한 것만 들고 왔으니까 시간 날 때 네가 가서 내 짐 좀 옮겨라. 저는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짐까지 다 옮기고 남편은 배째라는 식으로 저와의 대화를 차단한 채 지내고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악을 쓰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려고 해봐야 불효를 저지르는 못된 며느리라는 굴레만 씌워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아이들 돌보는 것에 도움이라도 주겠지 싶어서 저는 너무나도 합가가 싫었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도와줄 게 분명하다고 장담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애를 키워주기는커녕 제가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사사건건 모든 일에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시아버지의 병간호할 때보다 더 바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시어머니가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애들 이유식 먹이고 있는데 급하게 저를 불러서 갔더니 바닥에 누워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저 햇빛이 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와서 커튼 좀 치고 나가라. 정말 어찌나 황당하던지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호통을 치면서 빨리 커튼 치고 나가라고 하길래 화를 꾹 참고 커튼을 쳐드렸죠. 이외에도 반찬 투정은 뭐 기본으로 하시고 빨래거리를 제때 내오지 않아 놓고서는 저에게 빨래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화를 내신 적도 있어요. 그 수모를 다 참으면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남편이 생활비를 전부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이혼을 해봐야 손가락질 받는 건 저일 것 같고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이들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꾹 참아야만 했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혼자 살면서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보험금의 대부분을 사치하느라 탕진을 했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가고 되도 않는 명품샵을 가서 사치를 부리기도 했고요. 맨날 비싼 밥에 집 청소까지 사람 불러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돈이 생기니까 물쓰듯이 신나서 쓰다가 그 돈이 떨어져 갈 쯤 되자 살기가 막막해진 거예요. 돈은 줄어들었지. 생활비 나가는 건 아깝지. 그러니까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는데 저는 이대로 호구로 잡혀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생활비를 좀 보태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도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게 되어서 사는 게 퍽퍽해서 그래요. 아버님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이 아직 남아있지 않으셔요? 그거 저희 생활비에 보태주세요. 엄마야, 이제는 하다하다 내 돈까지 탐을 내는 게야? 아이고, 내가 아주 탐욕스러운 며느리를 뒀구나. 남은 돈은 내 노자 돈으로 쓸 생각이다. 입이 늘었으니까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남편은 제가 앓는 소리를 낼 때마다 돈을 아끼라는 잔소리만 해댔어요. 시어머니가요, 또 식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반찬 투정도 많이 해서 늘 고기를 내와야 했는데 그게 감당이나 되겠냐고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 때 쓸 고기까지 시어머니 입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죠. 아이들이 연년생에다가 2년에서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은데 모아야 할 처지에 돈을 더 쓰기만 하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남편에게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돈을 아껴 쓰는 건 제 능력과 연관된 일이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전 너무나도 놀라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은 채로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이미 초상집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에 망연자실하는 것도 잠시 아픈 친정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몇 개월 해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친정엄마 혼자서 모든 걸 떠안기에 냅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엄마와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친정아버지의 병실에 찾아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입곱게 바라보면서 막말을 쏟아내곤 하셨죠. 에이, 엄마가 애를 봐야지. 왜 자꾸 밖으로 싸돌아다녀? 병간호하는 게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말이야? 허구한 날 병원에 가고 그러냐? 그러다가 병균이라도 몸에 달고 오면 어쩌려고? 아직 애기들도 어린데 애들이 아프길 바라는 거야 뭐야?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아버지예요. 애들한테는 할아버지고요. 저희 아버지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은 아버님 병간호도 해보신 분이잖아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들을 떡하니 낳았어야지. 그런 걸 왜 차식한테 시켜. 며느리가 알아서 척척해야 하는 건데. 거기는 복도 없다. 자식 하나 낳은 게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서 며느리한테 시켜 먹을 수도 없으니까. 어머님,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아버님 병간호한 거 정말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생각이셨구나. 뭐야?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맞잖니. 아들을 낳아서 키웠으면 자식 고생시킬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네가 우리 남편 병간호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당연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몇 개월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친정엄마도 세상 떠나가라 우시지 저도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거든요. 문득 친정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에 손주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길길이 말리더라고요. 어디 풀경하게 장례식장에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거기가 병균이 얼마나 취약한 곳인데 몹쓸 병이라도 묻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애들 데리고 갔다가 귀신이라도 붙여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장례식장이 뭐 좋은 곳이라고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가. 어머님,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조부상이에요. 애들한테는 할아버지인데 당연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를 드려야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귀신이 붙고 이런 소리는 왜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하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뭐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들은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어디 감히 그런 자리에 우리 귀한 손주들을? 그리고 우리 남편 성씨 딸은 우리 손주다. 절대로 그쪽 집안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저까지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할 기세로 말을 하길래 결국에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걸 포기하고 혼자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위니까 당연히 장례식장에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위잖아요, 사위. 근데 글쎄 본인이 일하느라 피곤하다면서 장례식장에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 일도 장례엔 빠질 수 있는 건데 남편은 일이 밀려서 안 된다고 오질 않았어요. 제가 울면서 제발 오라고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에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만 남편 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니까. 그리고 나까지 장례식장에 가면 애는 누가 봐. 우리 엄마 혼자서 애들을 어떻게 보냐고 힘든데. 남편은 그 전화를 끝으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도 사위가 없으니까 제가 이혼을 한 줄 알고 쉬쉬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시면서 남편 욕을 그렇게 하시는데 참 면목이 없었어요. 결국 발인 때가 되어서야 겨우 남편이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를 한 장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회사 일이 바쁘기는커녕 장인어른 장례라면서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고 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퍼질러서 쉬고 있다가 사망 진단서를 받아야 하니까 발인 때 겨우 나타난 거예요. 당신 정말 사람 새끼 아니다. 어떻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는 3일 내내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핑계만 대고 쳐놀다가 이제서야 나타나. 거기다가 뭐라고? 사망진단서를 달라고? 회사 일이 바쁘다더니 출근도 안 했어. 당신이 진짜 사람이야, 이 미친놈아. 정말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장지에 도착해서 오열을 하면서 울부짖었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그런 놈 손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열이 받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시선이 느껴졌지만 대꾸하고 싶은 말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를 애써 무시했죠. 하지만 본인을 무시했다는 것이 느껴지기라도 했는지 시어머니는 슬슬 시동을 걸면서 저에게 싸움을 걸려고 했어요. 여자가 말이야,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3일 내내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때워? 너는 네 남편이 뭘 먹고 있는지 걱정도 안 되더냐? 나까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들 내내 굶기다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라도 살펴봤어야지. 애들이랑 남편이랑 전부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으면 그럴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요, 어머님 아들 살쪄서 3일 굶는다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딱 보면 저 지방 덩어리들 안 보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예요. 자식 하나 있는데 당연히 3일 내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아주 대단하다. 가정도 있는 여자가 3일이나 밖에서 밤새 놓고 그딴 말이 나와? 어? 아니, 자식이 꼭 장례식장을 지켜야 하는 법이라도 있다냐? 없죠. 없으니까 어머님 장례식 때는 지키지 말라고 할게요. 남편 밥 차려줘야 하고 애들도 챙겨야 하니까 저는 집에서 꼭 지키고 있을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며느리가 아주 시애미를 찜쪄 먹는구나. 시어머니가 가슴을 팡팡 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를 갈고 또 갈았죠. 시어머니가 죽으면요, 절대로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밀지 않겠다고요. 저는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덧없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번의 불행의 그림자가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신 겁니다.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사는 게 워낙 팍팍하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할까 싶어서 저에게는 꽁꽁 숨기고 혼자서 그 아픔을 전부 감당하고 계셨어요. 제가 친정엄마의 병세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얼굴 색까지 시커멓게 변했을 정도로 병세가 짙어진 뒤였어요. 너무나도 놀래서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글쎄 엄마가 췌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무서운 암이고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이고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사망률이 무척이나 높은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고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시기까지 암이 커져버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결국에 친정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기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친정엄마가 너무나도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옆을 봐도 앞을 봐도 어디를 봐도 전부 병에 걸린 사람들만 잔뜩 있으니까 우울에 미치겠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아픔을 참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갇혀 지내봐야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여기 있으니까 무슨 새장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아서 더 답답하고 병이 깊어지는 것 같구나. 그러지 말고 나는 이만 집으로 가고 싶어. 친정엄마는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애원을 하셨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했어요. 이제 정말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친정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결심을 했죠. 친정엄마를 혼자 집에 두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결심을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두 사람은 펄쩍 뛰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암에 걸린 사람을 집에 들이겠다고 하는 거야. 암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한 공간에서 숨을 쉰다고 그래? 당신은 나랑 우리 엄마 생각은 안 해? 장모님이 병 걸린 거야 안쓰럽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내 엄마도 아닌데 당연히 불편하지. 장난해? 나도 내 엄마 아닌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내가 불편한 건 신경도 안 쓰더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다고. 그것도 단지 암에 걸리고 불편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한테 병간호를 해달라고 했어. 뭘 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모시고 살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왜? 당신 엄마만 외로워? 우리 엄마는 환자라고. 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죽어도 싫다고 말을 하길래 결국에는 제가 친정엄마 집으로 짐을 싸들고 갔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애들은 누가 챙기라고 그런 짓을 하냐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당장 집에 돌아오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내가 손주들 업어주느라 허리가 다 나갔다. 당연히 애들은 엄마가 돌봐야지. 평소 발 들겠다고 집을 나가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다. 결혼해서 밥도 못 얻어먹는 처지라니? 밥을 왜 못 얻어먹어요? 점심은 회사에서 주고 저녁은 어머님이 차려주실 텐데. 그리고 그 인간 며칠 굶어도 된다니까요? 살도 빼고 좋겠네요. 뭐라고? 너 지금 우리 아들 살쪘다고 뭐 꼽이라도 주는 게냐?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밥도 안 차려주는 게야? 나이 먹어서 살찌면 온갖 병을 다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남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고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하면 어머님이 챙기세요. 당신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잖아. 애들 안아주고 업어주다가 허리 삐끗해서 물리치료 받으신다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와. 빨랫거리도 넘쳤고 지금 완전 쓰레기통 같단 말이야. 우리 엄마 불쌍해 죽겠어. 며칠 동안은 무시를 하면서 지냈는데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결국에는 친정엄마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혼자서 지낼 수 있다고 등을 떠미시는데 외동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솔직히 친정엄마의 안색만 봐서는 당장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빴어요. 그런 엄마를 두고 제가 집으로 간다 한들 편할까요?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들고 엄마에게서 별 다른 일이 없을까 조마조마해서 잠도 못 자겠죠. 저는 결국 엄마의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죽어도 가지 않겠다는 친정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질질 끌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 네가 그 고집을 안 꺾고 백이냐? 애들이 다 여기 있는데 징작에 아니, 사돈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장모님, 짐까지 다 싸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시려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와중에 진짜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제가 옆에 있어야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예요. 애 돌봐라 집안 살림 살펴라 하시는데 저한테 중요한 건 우리 엄마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하고 바라보는데 제가 버럭 성질을 부렸죠. 평소 같으면 한마디 더 얹었을 텐데 그 인간들도 양심은 있는지 아픈 우리 엄마 앞에서 헛소리는 못하고 목만 킁킁 가다듬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졸지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내고 있는 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픈 친정엄마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꼼짝없이 지내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쳐다보지 않을 때 은근히 저를 흘겨보면서 소리 없는 시위를 했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지 2주일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드디어 속이 터졌는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내 아들 집에서 숨소리 한번 시원하게 못 내고 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다가 우라가 터져서 사돈보다 먼저 죽겠어. 어머님, 제가 항상 생각하고 말 뱉으시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아픈 저희 엄마 앞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생각 없으시네요. 아주 저거 지네 엄마 앞이라고 기고만장해서 말을 뱉는 꼴을 보니까 내 속이 더 뒤틀린다. 그래, 나도 뭐 입이 없어서 그동안 꾹 참은 줄 아냐? 그 사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남은 가족들까지 답답하게 만드냐고.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픈 게 사돈과 사위에게 무슨 영향을 끼친 건지 고생은 우리 딸이 다 했는데요. 아이씨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사돈 본답시고 집안일도 안 하지. 애들은 누가 키우고 내조는 누가 하냐고요. 내가 다 늙어서 지금 이 짓거리까지 해야겠습니까? 아니 왜 그런 몹쓸병에 걸려서는 온 가족을 힘들게 하느냐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이게 무슨 물귀신 작전입니까?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리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 딸이 제 병간호를 한다고 살림에 신경을 못 쓴 점은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사과를 그리 성의 없게 합니까?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셔야지요. 아픈 엄마한테 무슨 무릎을 꿇으라고 시킵니까? 어머님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어디 병원이라도 가서 뇌 검사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당연히 성의를 보이려면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해야지. 친정엄마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죽고 나면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시댁뿐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저는 눈물이 줄줄 새어나오면서 이대로는 절대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팔짱까지 끼고 친정엄마를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어 뜯어버렸습니다. 어머야, 이년이 미쳤나? 이 손 안 나? 나 어제 파마했다고. 손 나. 아이고 머리야. 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고소? 그래, 말 잘했다. 어디 한번 고소해봐. 지금 누가 누구한테 고소를 운운하는 거야. 내가 너네 집 종인 줄 알아? 야,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아픈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뜯어 말리기 전까지 저는요, 시어머니 머리채를 쥐고 놓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에 우는 소리를 내면서 남편에게 고자질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콧방귀를 뀌었고 남편은 저에게 불같이 당연히 화를 냈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엄마의 머리채를 잡을 수가 있어? 어? 너는 위아래도 없냐? 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라는 말 몰라? 윗사람이 개차반이니까 나도 덩달아 개차반이 됐나 보지. 저랑 남편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친정엄마는 다음날 저에게 와서는 조용히 말을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지내는 게 더 불편해서 안 되겠다. 아, 나도 내 집에서 아무 소리 듣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내가 아프고 힘들고 하면 너에게 바로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나 한번 들려라. 잘 생각했수다. 이제서야 그 말이 좀 통하는 기분이 드네. 여기서 다 같이 살아봐야 분란만 생기고 속만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은 좀 빠지세요.
저랑 엄마랑 대화하는데 왜 끼어들고 그러세요? 엄마가 아프다고 연락해서 가봐야 늦지 않겠어? 그냥 같이 살아요. 제발 엄마가 가는 길 후회하지 않게 해줘요. 나 정말 엄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기 있다가는 더 병날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저 인간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에게는 마지막으로 남게 될 가족인데 어쩌겠니? 애들 생각을 해서라도 버티고 살아야지. 우리 딸, 엄마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제가 극구 말렸지만 친정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바로 친정엄마를 따라가 보려고 짐을 챙기는데 시어머니가 제 짐가방을 발로 차서 다 쏟아버리시더라고요. 너까지 가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기냐고. 애들 밥은 누가 챙기고. 아이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네 가족은 우리 아들이랑 손주라고. 무슨 밥을 못 먹은 귀신이라도 붙은 건지 하루 종일 밥 타령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전 결국 밥상을 차려놓고 서둘러서 친정집에 갔는데 이상하게 집이 고요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엄마가 혹시 병원으로 가신 건가 싶어 집안에 불을 켰는데 친정엄마가 글쎄 화장실에 쓰러져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황망하게도 숨을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119를 바로 불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친정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사망 진단을 받는 동안에도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장례 빈소를 차리고 혼자 장례식장을 지키는데 이번에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떡하니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올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만든 건 너네들이야. 우리 엄마 끝이 이게 뭐야? 하루만 참았어도, 아니 그 몇 시간만 참았어도 엄마 가는 길 내가 배웅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에 쫓겨나서 혼자 쓸쓸하게 화장실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다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너네가 돌아가시게 만든 거라고. 당신 지금 너무 이성을 잃은 것 같은데 그게 왜 나랑 우리 엄마 탓이야? 그냥 갈 사람이 간 거지. 그래, 하루아침에 죽은 것도 아니고 원래 병이 있었는데 그걸 왜 우리 탓으로 돌리고 그래 찝찝하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알턴니 빠진 기분 아니냐? 너도 병원 간호한다고 지쳐 있었을 텐데 이 정도면 호상이지. 호상이라는 말을 지들이 감히 뱉을 수가 있나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저 인간들 꼴 안 보고 살겠다고 결심했죠. 장례가 끝난 뒤에 남편에게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더니 남편은 콧방귀도 끼고 시어머니는 깔깔 웃더라고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너는 그냥 몸만 나가. 애들은 우리 씨를 받았으니 우리가 키우마. 너는 애들 볼 생각 2번 다시는 하지 마. 어디 애미가 애들을 두고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뱉어. 아주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막상 아이들을 포기하려고 하니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는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백방으로 발을 뛰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친정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니만 몸이 영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빤히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글쎄 피를 토해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는 아프든 말든 이혼은 무조건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검붉은 혀를 토해내는데 그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결국에 병원에 시어머니랑 함께 갔다 오더니만 글쎄 위암에 걸렸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요. 꼴 좋다. 그렇게 우리 엄마 병 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벌 받은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슬쩍 그러더군요. 아니, 이 와중에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냐? 내가 다 늙어서 우리 아들 병간호를 어떻게 하겠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불쌍하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이혼 물러라. 나도 너에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으마. 우리 아들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사돈에게 모질게 굴었던 거 한스럽고 죄송하더라.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우리 아들 옆을 지켜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절절거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번뜩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남편에게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이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정말 그렇게 해주겠냐고 하더니 처음에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저에게는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또 병간호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을 억지로 꾹꾹 억누르며 남편의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위가 뒤틀리는 경련에 울부짖을 때도 점점 미쳐가는 남편의 옆에서 제가 일일이 수발을 들었죠. 병원에서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남편에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병을 한 지 2년이 지나서 남편은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싸늘해진 남편을 붙잡고 기절이라도 할 듯이 소리를 쳤지만 저는 너무나도 신이 나서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애미야, 정신이라도 나간 게야? 빈소를 마련한 지 몇 시간이나 지났는데 어째서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게야? 얼른 와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제가 거길 어떻게 가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요. 암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죠. 불결하게 장례식장 가면 안 돼요. 저는 집에서 애들이나 보살필게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울고 애원하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장례식장에 오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발인을 한다는 이야기에 일부러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갔죠. 다들 까만색 옷에 상복을 입고 있는데 저만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당당하게 갔더니만 시모가 저를 보고 미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얘 정신 나간 년아. 누가 지아비 죽었는데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네가 정말 미치기라도 한 거야. 아유 어떻게 장례식 내내 얼굴도 안 비추고. 내가 정말 너 같은 년은 며느리라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저는 예의 차려서 왔는데 왜 그러세요? 외국에서는 장례식 이렇게 한대요. 우리라고 꼭 상복 입어야 할 법이 있나요? 저는 끝까지 상복을 입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길래 시어머니에게 웃으면서 말을 했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여기에 그쪽이 지낼 만한 방은 없으니까 짐 싸들고 나가시라고요. 미친 거사. 내 아들 집인데 내 집이나 다름없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리고 있어. 현관 막지 말고 비켜라. 너랑 싸울 힘도 없다. 이게 왜 그쪽 집입니까? 내 집인데. 그 인간이 죽기 전에 저한테로 넘겨준 제 집이라고요. 병수발 들어줘서 고맙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 나 주고 갔다고요. 그 인간이 양심은 살아있었나 봐요. 아니 내가 지 옆에서 무슨 마음으로 버텼는지도 모르고 애들 잘 키우라고 전 재산 다 놔주고 가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더군요. 남편은 죽기 전에 저에게 남겨질 시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며 전 재산을 넘겨주고 갔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웃으면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주었죠. 시어머니가 워낙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으니 재산을 저에게 주고 가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이빨린 거짓말을 했거든요. 재산이며 보험금까지 전부 제가 받을 수 있게 돌려놓고 갔으니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돈을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수령했고 받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를 내쫓은 겁니다. "얘,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갑자기 나가라는 거야? 아이, 너는 이 늙은이가 길바닥에서 아사했으면 좋겠냐?" 길에서 아사를 하든 그걸 제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어머님한테 자식도 있으시잖아요. 제멋대로 사는 아가씨요. 어머님 딸한테 가서 책임져 달라고 하세요. 왜 이제 며느리도 아닌 저한테 부모도 아닌 본인을 책임지라고 하세요? 양심도 없어. 네 신우가 어디 사는지 나도 모르고 그 기집애랑 연 끊은 지도 6년이 지났는데 내가 걔를 어떻게 찾아가? 저는요, 그쪽 일에 관심 없으니까 나가주시라고요. 제 엄마한테 했던 짓들 생각하면서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사시라고요. 그렇게 짐까지 전부 다 던져주고 내쫓은 뒤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더니 매일같이 우리 집 문 앞에서 울면서 제발 자기를 걷어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경찰을 불렀고 정신병원에 입원이라도 시키겠다고 윽박을 질러댔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노인 돌봄센터 같은 곳을 전전긍긍하며 노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 동안 저를 찾아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 시어머니가 종이 서류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이거 병명 보이지? 아이, 나도 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너희네가 차가운 길바닥을 전전긍긍했으니 이거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지. 아니, 내가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너한테 내 보험금 다 주마. 이제라도 나를 거둬주면 안 되겠니? 마지막 가는 길은 조금 편안하게 가고 싶은 욕심이 드는구나." 아주 꼴 좋네요. 내가 이깟 푼돈에 당신을 왜 모시고 살아? 내가 그렇게도 정신머리 없는 인간으로 보여요? 썩 꺼지라고요. 아니, 그 남은 보험금 들고 당신 딸 찾아가면 당신 딸이 좋아라 하고 당신 모실 것 같은데요? 당신 딸도 돈에 환장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병 걸린 인간이랑은 더러워서 같이 못 살아. 우리 애들 봐서라도 절대 못 살아. 같이 살기 싫다고. 그 돈으로 그럼 병원에라도 입원을 하든가요. 그러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나눠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2번 다시는 널 찾아오지 않으마. 뭐래? 당신한테 줄 돈 하나도 없다고. 다 내 재산이니까 탐내지 말고 꺼지라고. 이 탐욕스러운 인간아. 시어머니는 결국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골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당연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움직일 수 없으니 저에게 잘못했다고 손주들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8개월쯤 지나니 그때 되어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원 측에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한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요, 본인 딸이 아닌 저한테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줄 테니까 저한테 본인 보러 오라, 이 소리겠죠. 근데 저는 절대 안 갔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돌아가시라고요. 현재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에 우리 엄마의 재산까지 많지는 않지만 전부 제 몫이 되었기에 그 돈으로 아이들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저에게는 잊혀지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끝까지 상처를 준 인간들을 용서하진 않을 겁니다. 그 복수심을 간직하고 악착같이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볼 겁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그건 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부당한 일은 참지 마시고 맞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